여러분, 살을 빼려고 밥을 줄이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뱃살이 줄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혈당 관리 때문에 고생하는데도 좀처럼 잡히지 않아 불안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사실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도 운동을 덜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몸속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서 변해가는데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포를 다시 건강하게 깨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 아침 소금물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이 무색하게 뱃살은 늘고 혈당은 오르는 현상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밥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세포막에 있습니다. 세포막이 나이와 함께 딱딱해지면서 영양과 수분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젊을 때는 세포막이 부드럽고 유연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 세포막은 점차 굳어집니다. 마치 녹슨 문처럼 열리고 닫히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피로와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박명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인 그분은 평생 미술을 가르치며 활동적으로 지내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을 위해 하루 2끼만 드시고 그것도 현미와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절식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량을 줄이셨죠. 요가도 주 3회 하시고 매일 30분씩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허리둘레는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져서 중간에 쉬어야 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만 하셨어요. 그분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지가 약한 건 아닐까? 운동량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고요. 더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 시간도 늘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력만 더 떨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이 좋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붓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는 것 같아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을 정말 조금만 거의 맛이 안 날 정도로 타서 마셨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아침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훨씬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2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예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요가 동작도 더 오래 버틸 수 있었고요. 한 달 후에는 허리둘레를 재봤는데 2cm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야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소금물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전해질 농도는 세포의 문을 다시 열어주고 영양분과 노폐물의 교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세포막의 변화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을 한 꼬집 정도만 넣어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허리둘레와 기상시 피로도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밤사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호흡을 통해 그리고 땀을 통해 소중한 미네랄들이 조용히 빠져나가죠. 젊을 때는 몸에 저장된 미네랄이 충분해서 이런 손실을 쉽게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버싹 마르고 갈증이 심하게 나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아침 식사에 대한 식욕도 별로 없죠.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겨버리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들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지면 세포 안팎의 압력 차이가 무너져서 영양분 교환이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아침 피로와 무기력의 진짜 원인이죠. 최재훈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인 그분은 평생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셨어요. 건강한 은퇴 생활의 모범 같은 분이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갈증이 심해서 물을 계속 마시는데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1리터를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면 또 갈증이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오후가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뇨병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다행히 혈당은 정상이었어요. 신장 기능도 문제 없었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만 하셨죠. 그분은 답답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데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선배가 운동 후 갈증에는 소금물이 좋다고 귀띔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는데 소금물로 해결했다고 하시더군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 타서 마셨어요. 놀랍게도 첫날부터 변화를 느꼈습니다. 갈증이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물을 1리터 이상 마셔도 계속 목이 말랐는데 소금물 한 컵이면 충분했습니다. 3일 정도 지나자 더 뚜렷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오후 두통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지끈거려서 진통제를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 전체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2주가 지나자 생활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몸이 가볍고 상쾌했어요.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습니다. 등산을 해도 예전보다 덜 지쳤고 무엇보다 갈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면서 주변 동호회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나 스포츠 드링크에는 당분이 과다하게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 같은 첨가물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면 천일염이나 암염 같은 자연 소금은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실 때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3일간 아침 갈증과 식욕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소금물 루틴을 시작해서 같은 항목들을 기록해 보면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분에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는 정말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꼬집보다도 적게 거의 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과 혈당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당이 남아돌게 되고 이것이 바로 혈당 상승의 원인이죠. 그리고 이렇게 남은 당분을 인슐린이 지방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곳이 바로 배 주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늘어나는 것을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과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포의 당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지방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6세인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음식을 다루는 일을 하셨기에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은퇴 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셨습니다. 하루 2끼만 드시고 그것도 현미밥 반 공기에 나물과 생선을 조금씩만 드셨어요. 기름진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 않으시고 간식도 견과류나 과일을 아주 조금만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식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 둘레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절제해서 먹었는데도 허리 둘레가 3cm나 늘어났죠. 더 당황스러운 것은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먹는데도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했어요. 밥량을 더 줄이고 과일까지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력만 떨어졌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습니다. 낮에도 자꾸 졸음이 와서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세포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죠. 강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음식 섭취만 줄였지 세포가 영양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조금 타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다 소용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 컨디션이었습니다. 전에는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았는데 소금물을 마신 후부터는 훨씬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었어요. 오전 내내 느끼던 졸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의 특별한 추가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집 안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기를 10분간 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재미있어져서 20분까지 늘렸어요. 2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허리 둘레를 재봤더니 1.5cm 줄어들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오전 내내 느끼던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10시만 되면 벌써 지쳐서 누워있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후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 둘레가 총 2.5cm 줄어들었고 다음 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그분은 이제야 내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소금물이 세포막의 나트륨-칼륨 펌프를 활성화시켜서 포도당 흡수를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이 더해지면 근육세포의 당 소비량이 늘어나서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혈당과 뱃살 문제가 모두 세포의 영양소 이용 장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는 세포가 영양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아침 소금물 루틴 후에 가벼운 집안일이나 계단 오르기, 동네 한 바퀴 걷기 등을 10분 이상 해보세요. 그리고 허리 둘레와 아침 졸음 정도를 주 2회 정도 기록해서 변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눈으로 확인하면 계속할 동기가 생깁니다.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하며 발목이 두꺼워진 느낌이 드는 것,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을 잃어가는 것,
그리고 변비까지 생기는 것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각각 다른 문제로 생각해서 따로따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붓기에는 이뇨제를, 피부에는 크림을, 변비에는 변비약을 쓰시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진 것이에요. 얼굴과 손발이 붓는 이유가 단순히 짠 음식을 먹어서라고만 생각하셨나요? 물론 염분 과다 섭취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져서 물이 밖에만 고이는 것이죠. 젊을 때는 세포막이 유연해서 필요한 수분은 안으로 들이고 불필요한 수분은 밖으로 내보내는 조절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죠. 그 결과 세포 밖에만 물이 고여서 붓기가 생기고 정작 세포 안은 수분 부족 상태가 됩니다. 장영호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인 그분은 40년간 시내버스 운전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젊을 때는 장거리 운전을 해도 끄떡없었는데 은퇴 후 몇 년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심하게 붓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신던 신발이 꽉 끼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어요. 손가락도 뻣뻣해서 세면대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몇 번씩 힘을 줘야 겨우 돌아갔죠. 오후가 되면 조금 나아지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같은 상태가 반복되었습니다. 피부도 큰 문제였습니다. 운전하면서 햇볕을 많이 받아서 원래 피부가 거칠었는데 은퇴 후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겨울에는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워서 긁으면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소용없었어요. 바르는 순간만 촉촉하고 금세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변비였습니다. 젊을 때는 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다녔는데 이제는 3일에서 4일에 한 번 겨우 보는 상태였어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도 많이 먹고 물도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변비약을 먹으면 잠깐 좋아지지만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의 반복이었죠.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소금물 루틴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한 분이 나도 그랬는데 아침에 소금물 마시고 나아졌다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소금을 마시면 더 부을 텐데 하고 의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랬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어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 붓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신발을 신는 것이 전보다는 수월해졌습니다. 양말 자국도 예전만큼 깊게 패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변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3일에서 4일에 한 번이던 것이 이틀에 한 번 정도로 개선되었어요. 2주 후에는 더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붓기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평소 신발을 무리 없이 신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손가락 뻣뻣함도 많이 완화되어서 아침 세면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수도꼭지를 한 번에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피부도 예전보다 촉촉해졌습니다.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져서 밤에 긁는 일이 없어졌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변비가 거의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배가 편해지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분만의 추가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하루 물 마시기를 계획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었어요.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에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물 한 컵씩 마시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붓기가 심해진다는 것도 깨달으셨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적절한 전해질 농도가 세포막의 삼투압 균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춰지면 세포는 필요한 수분은 보유하고 불필요한 수분은 배출하는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붓기를 줄이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며 장 기능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물 마시기 패턴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알람을 설정해서 물 한 컵씩 나누어 마시세요. 그리고 2주간 배변 횟수와 붓기 상태를 간단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록으로 남기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소금물 루틴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소금 선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들이 모두 제거되어서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천일염이나 암염 같은 자연 소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소금들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을 정말 조금만 한 꼬집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맛으로 확인해 보면 거의 짠맛이 나지 않을 정도여야 해요. 처음에는 더 적게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20분은 기다린 후에 식사나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소금물이 위에서 흡수되어 세포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는 매우 정밀하게 조절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정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인 그분은 평생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요리를 직접 하시면서 건강한 식단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셨고 은퇴 후에도 손수 반찬을 만들어 드시며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소금물 루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며느리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알려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요리하면서 소금을 워낙 많이 써왔는데 또 소금물을 마시면 너무 짜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혈압도 조금 높은 편이어서 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아주 조금만 넣으면 된다고 하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첫날 아침 티스푼으로 소금을 계량해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티스푼으로 소금을 계량하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로웠습니다. 매번 똑같은 양을 맞추기도 어려웠고 아침마다 계량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은 바빠서 잊어버렸습니다. 셋째 날은 기억은 났는데 티스푼을 찾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일주일 정도 하다가 결국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나한테는 안 맞는 방법이구나 하고 포기했죠. 그런데 한 달 후 딸이 명절 선물로 소금 전용 그라인더를 사다 주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하면 매번 같은 양이 나와서 편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딸이 사준 선물이니까 안 쓸 수도 없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라인더를 써보니 정말 편했습니다. 한 번 돌리면 항상 같은 양이 나왔고 계량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받고 그라인더 한 번 돌려서 마시면 끝이었습니다.